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그 제1 주제인 제국주의 체제와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마지막 주제죠. 민중의 성장과 주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바로 민중입니다. 민중. 이 근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국가죠. 그러니까 국민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민중이죠. 근대 시기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역사 왜곡했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 십자 빼주세요. 예. 그래서 민중의 성장과 주권 수호 운동 이렇게 적어놨는데 연도는 1896년부터 1910년까지 약 한 14년 정도를 우리가 다뤄볼 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독립협회, 그다음에 계몽운동, 그다음에 의병전쟁. 예. 그리고 이런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개혁이 있죠. 그게 강무개혁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명칭이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선 대한제국과 강무개혁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에 건국되어서 1910년 건국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죠. 국가명을 바꿔서 1910년 8월 29일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제국이라는 이 국가명을 쓴 시기는 딱 몇 년밖에 안 됩니까? 바로 여러분 13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한제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제 국가라는 이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정치적인 사건 또는 개혁이 존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갑신정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갑오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신정변에서는 군주라는 단어 대신에 대군주라는 단어를 써서 국왕의 위상을 격상시키려고 개혁을 시했으나 결국에는 3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갑오개혁 때가 되면 이제 국왕을 대군주로 바꾸면서 연호를 나라를 다시 열었다라고 해서 연호를 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소위 말하는 강무개혁 때가 되면 이제 대군주라는 호칭을 황제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근대 시기에 이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를 나타내는 용어가 크게 세 번 바뀌는 거죠. 국왕에서 대군주로 바뀌고 대군주에서 뭐라고 하게 된다? 황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 명칭이 이제 대한제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오른쪽에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그, 그리고 난데 우리가 또 이 대한제국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법률인데 1899년 8월 17일에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고 공포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민중의 성장 또는 주권 수호 운동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 대한국 국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대한제국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요겁니다. 바로 자주 독립한 제국이라는 거죠. 즉, 청나라에 종속되어 있던 국가가 아니라 우리 조선은 이제 자주 독립 국가고, 그쵸? 제후 국가가 아니라 황제 국가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대한제국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자주 독립 국가가 대한제국인데, 그러면 이 대한제국에서는 누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느냐라고 했을 때, 황제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무한 군권을 가지는 전제군주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이제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축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국민국가잖아요. 근데 국민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권력의 분배죠. 근데 권력의 분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한국 국제는 뭐냐면은 아니, 실패한 개혁이다 또는 실패한 법률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권력이 분배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왜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자, 황제권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냐는 거예요. 예. 자, 보시면 군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입법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사면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황제 행정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관리 임명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포상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조약 체결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사신 임명권 황제가 장악합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3권이라고 불리우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만 황제가 장악하는 게 아니고 군 통수권까지 그리고 기타 권한까지를 누가 장악하느냐? 황제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절대 왕권 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의 개혁이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한제국의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황제가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대한국 국제화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이름은 대한제국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다? 오히려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에 비해 개혁의 내용이 후퇴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개혁이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광무개혁. 자, 우리가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본신참입니다. 구본신참. 이게 동도서기적인 인식 구조가 있는 거죠. 구본신참이 뭡니까?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여기 나와 있죠.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느냐라고 했을 때, 단발령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 조선 팔도를 23개의 부로 나누고 관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3도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내각 체제에서 의정부 체제로 돌아갑니다. 뭐 의정부는 여러분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국가 운영 방식이잖아요. 이걸 의정부로 환원합니다. 그리고 향사 제도를 역시 뭐느냐? 바로 옛날식과 음력으로 복구합니다. 그리고 황실 권한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무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고 그다음에 강무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대한제국이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개혁이란 용어를 썼지만 내용은 개혁적 요소가 거의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강무개혁은 조선의 이제 마지막 개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강무개혁의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 자, 이제 군사 정책인데 자, 군사 정책에서는 외세가 침범해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국방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왕실의 권위를 위해서 군사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이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빠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 정책의 측면에서도 보면 주로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국가를 아는구나. 국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황제의 어기나 친왕기나 군기를 제정하거나 황제를 대원수라고 칭하거나 아니면 황제가 프러시아 복장이나 관복을 착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높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조선에게 필요한 건 이런 군사 또는 정치적 정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후퇴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무개혁은 9번 신참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커스가 9번입니다. 9번. 그래서 실패한 개혁이에요. 실패.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은 개혁이냐? 후퇴하는 개혁. 후퇴.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을 보시면 재정 정책도 역시 많으냐라고 했을 때 황제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재정이 만들어지죠. 그쵸? 음. 왜냐라고 했을 때 재정으로 확보된 대부분의 돈이 황제가 전용하는 내탕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고 국가 세금이 황제의 내탕금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907년에 일본이 그쵸 여러분 화폐 정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할 수밖에 없느냐? 조선이란 나라의 재정에 불건정성이 있으니까 화폐 정리 사업을 해서 조선의 재정권 또는 경제 체제를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런 황제의 내탕금을 전용하는 조선의 재정 시스템이나 구조나 내용을 보면 그쵸 쉽게 조선을 뭡니까? 경제적으로 장악해서 식민지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양전 사업과 이제 지계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양전 사업과 지계 사업이 가지고 온 영향력을 보면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농민의 후생 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합니다. 예. 오히려 황실이나 조선 정부의 세금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더 가난해지고 황실과 정부는 더 부자가 되는 정책이 양전 사업과 지계 사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공업 정책도 상당히 후퇴합니다. 자, 그 중에서 상업 정책을 보면 자유상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시장 경제가 원천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이제 통제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대신에 보부상을 상무사로 계칭을 하고 이들한테 상업적 특권을 주게 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이 상무사는 고종의 최측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고종 입장에서는 이들을 에게 일정 정도 권력을 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공업에서는 공장을 짓는데 공장을 누가 짓냐면 황실에서 지어요. 황실에서. 그쵸? 그리고 민간에서는 지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공업 정책도 성공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업 정책은 거의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 성장에 특히 이 제국주의 시대는 자본주의 질서와 공업 체제를 통해서 국가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려면 상공업 육성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강무개혁의 상공업 육성책을 보면 민간 영역의 상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통제하고 제한시키고 오히려 약화시키고 민간 영역 대신에 바로 왕실 또는 황실이 이 상공업을 독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각종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정책을 보면 사회정책에서는 좀 진일보한 정책이 많이 시행이 됩니다. 기존보다. 우선 호적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회재판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요새로 치면 국립병원이죠. 국립병원인 제중원이 이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구휼기관인 해민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물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이런 국가 차원의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지만, 그쵸? 이 근대적인 근대 국가에서의 사회 보장 제도는 이 제중원과 해민원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복으로 양복을 입었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단발령을 다시 시행해서 상투를 자르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교 이제 정책을 보면 우리가 봤다시피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쵸? 이 결국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제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러시아나 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권이 이제 강탈당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교 정책도 결국에 뭐한 거예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사회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상공업 정책이나 군사 및 정치 정책을 보면 강무 개혁은 딱 봐도 반동이죠. 그죠? 반동 정책이고 그다음에 성공한 정책이기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실패한 정책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서 이 국민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는 딸랑 2년밖에 나라가, 죄송합니다. 단체가 존재하진 않았지만, 이 대한제국 시기, 바로 이 한반도의 사람들이, 예, 죄송해요, 여러분. 글자 잘못 적었네요. 백성이, 그쵸, 국민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건 여러분 통치의 대상이죠. 예, 백성이 통치의 대상인 이상 절대 근대 국가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잖아요. 그쵸? 그런 동시에 통치의 주체죠. 내가 국가 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가 구성원보다는 국가 주인이라고 적을까요? 국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의 천만 가량의 일반 백성들이 내가 국가의 주인이고 내가 통치의 주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한 게 바로 독립협회가 가지는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 독립협회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되게 익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서재필입니다. 서재필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죠.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고 난 뒤에 예, 바로 이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예, 막 했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냐면 의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고종이 기본적으로 갑신정병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영모로 걸었고 원칙적으로 영모죄에 걸린 사람이 대한제국 안에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로 뭐 하냐면 귀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의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1896년에 아관 파천이 시작되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1895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이 일본을 비롯한 이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조선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근대 국가 체제를 가지고 조선을 혁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대 국가 체제를 누가 가장 잘 아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 서양 국가에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서양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재필의를 사면 복권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면 시켜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서재필이가 귀국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와 근대 문명을 학습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선 사회의 조선 사회에 필요한 거죠. 조선이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뭐야 근대 문명, 그렇죠. 근대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재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96년 7월 2일에 독립문을 건설하고 독립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창립 사업의 목표를 말하고
뭐냐면 독립협회를 세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단체를 만들려면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뒷받침되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서지필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 만큼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 수 있도록 설립을 주도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세력은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대표적인 세력이 친미 세력입니다. 정동구락부 세력, 소위 말하는 구미파 친미 세력.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갑오개혁에 참여했던 건양협회 세력. 알겠죠? 그다음에 실제 실무중견관료층 세력.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각계각층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신흥사회 세력이 바로 이 독립협회 설립을 주도한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세력들을 이제 통합해 보면 특징이 나오죠. 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지식인이었다는 게 신지식인. 그 신지식인이 뭐냐? 그러니까 근대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를 한 구지식인, 유교 지식인들이 아니고 서구의 근대 문명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공부를 한 근대 지식인 또는 신지식인들이 독립협회를 창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명입니다. 첫 번째 서재필, 두 번째 윤치호, 세 번째 이상재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남궁옥 정교와 같은 이 개신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중간 간부층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사진은 그 유명한 독립문이죠. 자, 독립협회의 강령이 뭐냐?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로 만들겠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대 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자주 독립국가입니다. 자주 독립국가. 자주 독립이 되지 않으면 근대 국가를 유지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주 독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내정권과 외정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조선이 청나라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정권이 조선 사회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외정권을 되찾아서 그리고 청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독립문가 그쵸. 그다음에 독립공원이나 또는 독립관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충군 애국입니다. 충군 애국. 이 두 가지가 독립협회의 강령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신문이라든가 독립협회 해보라든가 아니면 황성신문을 만들고 이 신문에 글을 기고하거나 아니면 토론회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 중세인을, 그쵸. 근대인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근대 국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가장 쉬운 게, 이를 바꾸는 걸 우리가, 잠시만요, 여러분. 계몽해야 되잖아, 계몽. 그쵸. 그러면 계몽의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이렇게 발간하거나, 기고하거나, 그 다음 뭐예요? 강연회를 개최. 그래서, 광범위한 사회 세력이, 예, 바로 계몽과 포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독립협회가 민중단체로 성장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가 성장하는 과정은 크게 몇 개의 단계로 나눠지냐면 네 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가 1896년 7월 2일 창립일부터 8월 28일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약 두 달 동안입니다. 두 달. 예.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독립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문, 독립관, 그다음에 독립공원과 같은 조성 사업에 주력을 했던 시기가 요 두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상당히 많은 그 호응을 보내요. 칭찬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부금 준 사람들이 기부금 낸 사람들. 대단하죠. 그쵸?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냈다는 건 뭐냐? 독립협회가 세워지자마자 거대한 사회단체로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896년 7월 달에 세워졌는데 그해 말 12월 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7, 8, 9, 10, 11, 12, 6개월 만에 회원 수가 2,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만큼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 독립협회가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증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개혁파나 보수파에 상관없이 모든 관료들이 특히 고위 관료들이 독립협회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뭐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육부 장관을 했던 유한용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1897년 8월 29일 정기적인 토론회가 개최된 날부터 그쵸? 2월 20일 바로 독립협회 구국선언이 일어나기 이전 약 6개월 동안입니다. 이 시기에는 독립협회의 주도 세력이 바뀌는 겁니다. 1단계에서 주도 세력은 고급 관료였죠. 근데 이제 2단계가 되면 바로 이 독립협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민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민중계몽기 또는 민중진출기라고 부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서대필 앉아있죠. 그렇죠. 이걸 주도한 인물은 누구냐면 서대필과 윤치호입니다. 주로 선택한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몽할 수 있는 토론회나 또는 뭐예요? 강연회를 같이 합니다. 예. 이 토론회와 강연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계몽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몽. 그렇죠. 민중의 계몽. 이게 가장 큽니다.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척한 목적.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예. 그리고 이걸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에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독립협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쭉쭉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보수적인 관료층은 이제 독립협회에서 점차 이제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왜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1895, 죄송합니다. 1896년에 아간 파천이 있고 난 뒤에 조선의 이권을 가장 많이 약탈해 간 나라는 당연히 러시아겠죠. 근데 그중에서도 러시아가 일본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에 재정 고문을 이제 먼저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관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보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비판이 껄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보수 관료층은 독립협회에서 점차 이제 이탈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수 관료층을 채운 게 누구냐? 대신해서 채운 게 이 민중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이제 2달 정도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하느냐면 이런 독립협회와 같은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협성회 광무협회와 같은 학생단체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들과 함께 대중동원을 이제 하는 체제가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많은 대중들이 이제 독립협회의 강연회나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음, 바로 이 토론회와 강연회를 통해서 국공과 민권, 애국 사상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단계인데, 자, 3단계는 1898년 2월부터 1898년 9월 10일 김홍육 독다 사건 이전까지 약 7개월 동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민중주도기 또는 민중운동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가 진출기였잖아요. 진출을 해서
독립협회를 이제 주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국민들의 의견이 국가 전체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별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가 국가 전체로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이게 실행되었던 시기가 1898년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조금 내용을 우리가 조금 꼼꼼히 봐야 돼, 꼼꼼히. 예, 그럼 무엇을 꼼꼼히 봐야 되느냐? 자, 이 1896년 이후가 되면 외세의 이권 침탈이 상당히 심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나 미국으로, 죄송합니다. 러시아와 일본으로 대표되는 서양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예,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중, 즉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외세의 이권 침탈이나 내정 간섭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이고 국권이고 그다음에 국토를 수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자주 국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국민이 바로 이 독립협회를 통해서 자주 국권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권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인권 보장. 예, 그 인권 보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자유민권 운동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의회를 설립해서 예,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국민 참정권 운동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주국권 운동과 자유민권 운동과 국민 참정권 운동이 전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은 근대 국가가 되는 거고 독립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민중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민중이 국가 권력의 주체로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관료층은 여기서 대거 이제 퇴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개혁파 제야 인사들이 독립협회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국권과 자유민권, 국민참정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 민중체제가 더욱더 예, 공고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대한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금 황제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국민 국가가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한제국 정부는 서재필이를 미국으로 추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재필을 미국으로 추방하면 독립협회가 약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독립협회가 예, 대중적 조직이 되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키워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합성회라든가 강무협회를 비롯해서 각 지역의 다수의 독립협회 지지단체들이 설립되면서 독립협회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 고종이 주도해서 만든 독립협회를 반대한 세력인 한국협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제4단계입니다. 제4단계는 9월 10일 김홍육 독다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 민해 금암령이 만들어지기 전인 12월 25일까지로 약 4개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민중투쟁기 또는 민권투쟁기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이 구국선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국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의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왕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독립협회나 또는 국민들을 상대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관권과 민권의 대립과 갈등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4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누가 좀 더 승리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민권이 조금 더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그중에서 이 독립협회가 민중과 함께 보수 내각을 붕괴시켜서 진보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언론 집회, 그쵸? 예. 그 다음에 예, 언론 집회의 자유를 이제 얻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이게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반민공동회를 거쳐서 이러면 이 되게 중요합니다.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 그러니까 인민헌의라는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민선의회를 만들어서 예, 바로 여러분 오타가 났네요. 인민참정권입니다. 자, 인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 권한을 이제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수 내각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보수파들이 이 독립협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익명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익명 사건 때문에 실제로 개혁 내각은 붕괴되고 그쵸, 의회 설립이 이제 좌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중의 대한제국에 대한 빌수는 예,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그쵸, 독립협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시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민중투쟁이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렇죠. 이 당시 전국적으로 독립협회 회원은 무려 4천 명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마지막으로 이 독립협회를 정치적 압력단체로 인식하고 한국협회와의 갈등을 만들어내어서 예, 이 독립협회를 해체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의 사상은 독립협회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자주국권, 두 번째가 자유민권, 세 번째가 자강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중에서 이제 자주국권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 대한제국이 약소국이냐? 예, 자주국권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소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제국이 독립국가가 되려면 자주국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국권. 이 자주국권을 가져서 외세의 이권 침탈도 막아내고, 그쵸? 내정 간섭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주국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열강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예, 민족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 과제.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자주국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민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하나는 국민 참정권이 보장되어서, 그쵸, 백성이 아니라 전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자주국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국권 하기 위해서는 민권과 국민 참정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모든 인간이 평등한 평등권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주국권론 하면 무조건 국가평등권론이 함께 예, 뒤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파이론적 세계관이나 중국 힘센 나라에게 사대를 하는 사대적 질서 간에 기초한 이 동양 문화권의 이런 차등적인 국가관이나 불평등한 국제 질서를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네,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예, 이런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나 이 당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랑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 그쵸,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부정을 하잖아요. 그럼 뭐 되겠어요, 여러분? 다이론적 세계관이나 사대적 질서관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징물을 없애야죠. 그 상징물이 뭐예요? 영어문이고 그다음에 모화관이죠. 그래서 영문을 독립문으로 고치고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예, 조선의 만백성들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독립협회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간 파천 이후에 예,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예속성, 종속성이 강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하잖아요.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의 이 당시는 왕이죠. 부종이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데 당연히 러시아의 종속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대러시아 종속성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 역시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시면 자주국권론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민권 보장, 그다음에 국민 창정. 그리고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게 뭐였어요? 국가평등권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와 함께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권 양도 반대론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권 양도를 이제 강력히 이제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등거리 중립 외교를 주장합니다. 이건 상당히 혁명적이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대 넘어가야 뭐를 했어요? 중립외교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나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서양 제국주의 국가에게 조선은 예,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독립협회는 무려 예, 그보다는 5년 일찍 1896년 예, 설립되자마자 이제 등거리 중립외교를 중립했죠. 상당히 이 당시에는 현실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주장했느냐라고 했을 때 개화 자강론을 주장합니다. 자주국권의 근본적 방법은 예, 개화를 해야 된다. 개화가 뭐냐?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그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인 국가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화 자강론, 개화 자강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개화 자강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 되느냐? 부분적인 개혁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국정 전반에 걸친 변법 자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 이게 정확한 현실 판단이죠. 독립협회가 왜 인기가 있었느냐? 진짜 정확하게 1890년대 후반에 조선 사회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종은 이때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쵸? 광무개혁을 했잖아, 광무개혁. 광무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9번 신참이라고 그랬잖아요. 9번 신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로의 회귀예요. 반동입니다, 반동. 정책이 안 맞는 거죠. 이 고종의 강무개혁 정책이. 그래서 제가 아까 고종의 강무개혁은 말만 개혁이고 오히려 개혁적 요소가 갑오개혁이나 을미개혁보다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딱 봐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쵸? 자, 이게 이제 자주국권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자유민권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유민권은 이제 다른 말로 국민자유권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생명권과 재산권의 이제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서양의 천부인권론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천부인권론에 이제 근거를 해서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의 자유를 예, 바로 이제 그 보호하고 그다음에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바로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체와 재산권의 자유를 이제 주장하게 되면 현실 사회에서 죄 있는 자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그쵸 제형 법정주의가 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하느냐 그 죄 있음이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죄 있음을 증명이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을 체포할 때 임의로 체포하는 게 아니고 국가 공문서를 가지고 와서 체포해야 됩니다. 그게 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죄 있음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 이 재판이 될 때는 공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 제도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세금을 받을 때도, 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받으면 안 되고, 조세와 관련되는 법률이 만들어져서, 뭡니까, 예, 조세를 걷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재정을 만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와 조세 행정을 뭐 해야 돼요? 일원화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 언론이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자유들이 예,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자유민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권이 되려면 역시 뭐가 제기돼야 됩니까, 여러분? 국민평등권이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인신매매하면 안 된다. 그렇죠? 양반의식 청산해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비와 반상 제도를 현실적으로 철폐하고 신분 평등을 실현하자. 신분 평등을. 그렇죠. 신분 평등이 실현되어야 국민 평등권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남존 여비 의식도 없애고 남성의 종속되었던 여성의 지위도 높이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국민 자유권, 그다음에 국민 평등권을 넘어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이러면 핵심이죠. 국민 주권론이 주장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 주권론이 주장되면 국민 참정권론이 주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국가 주인이면 국가 권력은 내가 행사해야죠. 그러면 국가 권력이 내가 행사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참정권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민주주의 정치관이죠. 그러면 이제 조선의 민중들이 근대 민주주의 정치관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종 강연회나 토론회 그리고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예, 이제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입헌 대의 군주제입니다. 오늘날의 일본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을 세워가 그쵸? 정치를 하는데 그 정치를 할 때 군주가 국가 권력의 50%를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이 50%를 가지자. 그러면 국민의 그 국가 권력은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참정권이 있잖아요. 그럼 의회 만들자, 의회.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그러니까 하원, 상원 있잖아요. 그렇죠? 상원 의회 만들어서 이 국민 참정을 실현하자라고 주장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시기에 주장된 거예요. 그렇죠? 예, 상당히 이런 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강개혁, 자강개혁. 예. 이 자강개혁은 이제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제 군사적인 측면으로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자강은 스스로 부강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 부강해질 때의 주체는 좁게는 개인, 넓게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입헌 대의 군주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 정도 실제로 고종이 수용을 해서 이 입헌 대의 군주제를 시행하려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를 고쳐서 근대적 내각으로 만들고 중추원을 뭐냐면 근대적 의회로 개편해가 그쵸? 이 입헌 대의 군주제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선의회도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독립협회가 한국협회와의 갈등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독립회의 자강개혁 내용은 해방 공간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체제도 농업 경제 체제에서 뭐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산업 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자주 독립국가가 되려면 부국강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국강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잖아요. 부국이잖아, 부국. 이게 경제잖아, 경제. 그럼 강병은 뭐겠어요, 여러분? 군사겠죠, 군사. 근데 이 북업 강병과 직결되는 게 경제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공업, 강업, 농업, 축산, 어업 등 각종 산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업 교육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가 되면 근대적인 공장이나 회사나 은행이 전국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반 사회 체제 없애고 근대적 시민 사회 체제로 전환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선생님, 1894년에 과보개혁 때 신분제가 사라졌는데 지금 1896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여러분? 2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2년 지난 뒤에 왜 이런 양반 사회 체제를 근대적 시민 사회 체제로 이제 전환하자고 주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이 법률이 없어진 거죠. 그쵸? 1894년 가보개혁 때. 이제 뭐죠? 현실에서도 없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예. 자, 그래서 뭐 양반제도, 노비제도, 간존민비, 뭐 남존 여비 등 차별적인 신분제도,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여기 나와 있죠. 현실에 맞게 철폐하자. 예. 근데 이 철폐 여러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920년대 되면 형평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형평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백정 차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1920년대에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 현실 사회에서는 신분제도가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한국전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공업정책의 성공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촌향도. 예. 그래서 한국정쟁과 이촌향도와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예, 강고하게 이런 불평등한 신분제 질서가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자강개혁의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문교양 문화 체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냐? 조선은 유교 사회잖아요. 근데 근대 사회는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부국 강병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산업 경제 체제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근대적인 과학 기술 문화 체제가 되어야 그쵸?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산업 국가가 되고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과학 기술 문화 체제로 바꾸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에 있었던 예, 교육은 쓸모없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짜 교육을 우리가 허학 또는 허문 교육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쵸? 그 다음에 산업,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역사, 외국어는 이제 실용적인 학문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신교육을 실시하자라고 주장하죠. 이게 이분 되게 중요해요. 왜냐? 그래서 실제로 애국 개몽운동기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5천 개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부분의 학교가 여러분 사립이에요, 사립. 예, 그럼 이렇게 5천 개가 넘는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런 독립협회 이런 예, 신교육 실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예, 인민평등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여성 교육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주로 치안을 유지하는 데 군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많으냐?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를 방위하는 자주국방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촉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육군이나 해군을 육군뿐 아니라 해군도 길러내자라는 분위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관 학교를 설립하자. 예, 그래 이제 광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방위력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독립협회에 우리가 자강개혁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거를 좀 제가 수업 시간에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립협회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자주 독립.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주 독립하냐는 거예요. 자주 독립은 여러분 결국 쉽다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자주 독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기존과 다른 국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가 수립돼야 된다. 근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정권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외정권도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대 국가. 근데 근대 국가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 국민이 줘야 됩니다. 국민. 근대 국가가 수립돼. 근대 국가. 예. 그리고 근대인이 아, 잠깐만요, 여러분. 근대인이 뭐 해야 돼요?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근대 국가가 수립되지 않고 근대인이 형성되지 않는 자주 독립 국가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19세기 말 20세기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근대 국가 수립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대인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근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국가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국가 주인이 돼야 돼. 그쵸?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예. 모든 인간이 뭐 해야 돼요? 인민평등해야 돼. 응. 그다음에 또 하나. 그쵸. 국가를 움직이는 모든 분야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중에 그걸 상징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 산업 경제 체제가 만들어져. 그쵸.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무슨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까? 근대 교육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쵸. 그럼 이런 걸 다 이뤄서 근대인이 되려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인민평등권도 있어야 되고, 그쵸? 오케이.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뭐 더 가져야 돼요? 국민 참정권도 가져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국가 구성원이 자유도 가져야 되고, 자유 나오잖아, 자유, 평등. 그쵸? 이런 걸 다 가져야 돼. 그래야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근대인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근대인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대 국가가 만들어져.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독립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주 독립 국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독립협회의 뭡니까? 활동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